2024년 8월 10일 미국 서부 해안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그 중심에는 25세의 젊고 아름다운 중국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특별한 날을 보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인의 집 욕조에서 차가운 물 속에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몸은 물에 잠긴 채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며 사망 당시의 모습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너무도 기괴했습니다. 그녀의 입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으며 내부에는 이물질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식도 깊숙한 곳에서 골프공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식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골프공의 직경은 약 4.3cm로 일반적인 성인의 구강과 식도, 크기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삼킬 수 없는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는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사건의 기이함과 잔혹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올여름 8월, 평화롭던 시애틀의 한 주택가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시애틀 북동쪽 133번가의 올림픽 힐 커뮤니티에 위치한 연결형 타운하우스 한 채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건 이웃 주민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의 현관문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이웃은 단순한 누수 문제로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알리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물이 계속 새어나오자 혹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집안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장시간 방치된 물은 전기 제품과 기타 위험 물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이웃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문을 두드려봤지만 역시 안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결국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드러난 광경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물은 2층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들리는 물소리가 점점 더 크게 귀를 때렸고 마침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경찰조차도 말을 잃을 만큼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사지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주변에는 얼음 주머니와 나무 조각 같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고 입이 크게 벌어진 채 안쪽에 무언가 들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경찰마저도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즉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자들은 피해자가 20, 30대 사이의 젊은 여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군데 외상이 남아 있었으며 초기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구멍에서는 골프공 1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은 일부가 식도 안쪽까지 들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전에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여러 외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생전에 물리적 충돌이나 학대를 겪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타운하우스의 소유주를 조사하기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집은 26세의 중국계 남성 주저안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조용하고 은둔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적과 사건 당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이웃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8월 9일 오후 5시경 주저안은 피해자와 함께 다수의 쇼핑백을 들고 그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 오전 8시
주저하니 혼자 집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저하는 집을 떠난 후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이웃의 쓰레기통 몇 개를 자신의 집 앞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차고 맞은편에 일렬로 배치했는데 이를 본 이웃은 그의 행동이 매우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쓰레기통은 평소 차고 근처에 놓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주저하니 이처럼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저하니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나 이웃 주민이 물이 흘러내린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접근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주저안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날 새벽, 경찰은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응급실에 온 남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자신의 가슴을 공격했다고 알린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해당 남성을 체포한 결과 그는 바로 올림픽 힐 커뮤니티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던 주저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정신 이상 증세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러 금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그의 행동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주저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주저안은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허수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면서도 연락을 이어왔으며 최근에서야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허수인은 특별한 날을 맞아 하와이에서 시애틀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 어떤 이유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주저안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었으며 당시 자신과 허수인 모두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저안은 사건 후 허수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허수인의 머리 밑에 물건을 받치고 목 위에 얼음주머니를 올려두며 회복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수인의 턱을 고정하려는 목적으로 입에 골프공을 넣는 등 혼란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시도했으나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허수인의 몸 위에 뿌려져 있던 가루에 대해서도 주저안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그것이 브라질산 약초 가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이 가루는 약초가 아닌 청소용 화학물질로 밝혀졌으며 이는 허수인의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허수인의 체내에서는 금지 약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건 당시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폭력을 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허수인의 몸에는 둔기에 의한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녀의 상태는 심각한 폭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주저안의 몸에는 어떠한 부상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허수인이 남자친구에 의해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불과 이틀 후면 허수인이 25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허수인의 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주저안이 평소에는 온순하고 무해한 사람처럼 보였기에 그가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허수인은 1998년 중국 푸젠성 푸칭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를 성실히 키워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허수인이 7달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던 만큼 더욱 각별히 돌봤습니다. 허수인의 아버지는 그녀가 생후 5개월일 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 홀로 미국으로 떠났고 어머니는 두 아이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허수인은 어린 시절 몸이 약한 편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그녀를 각별히 돌보며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신분을 취득한 아버지가 가족을 여권 초청 이민으로 하와이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들였고 이후 가족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허수인과 오빠는 나이가 어렸고 영어도 하지 못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성실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허수인은 특히 자립심이 강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학업과 생활을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만호아 캠퍼스에 입학한 후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허수인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쉐라톤 호텔 인사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친구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던 허수인은 한 번의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주저하는 허수인보다 1살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오빠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주저한의 가족은 허수인의 가족과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는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주저한과 허수인은 두 사람 모두 윌리엄 맥킨리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학창 시절에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주저한은 시애틀로 떠나 학업과 생활을 이어갔고 허수인은 하와이에 머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두 사람은 우연히 연락이 닿아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창으로서의 안부를 묻는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저한은 허수인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수인은 처음에는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와이에, 그는 시애틀에 있었기에 거리와 시차세 시간 차이로 인해 이 관계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저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일 허수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먼 거리에 있음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할 주제가 많았고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주저한의 끈질긴 노력에 허수인은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주저한은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그런 모습에 대한 좋은 인상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저한은 고등학교 이후 4-5년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저한은 허수인에게 자신이 한때 결혼을 했던 사실과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경험에 대해 숨기고 있었습니다. 허수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주저한과의 달콤한 연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 지 1달 만에 주저한이 직접 시애틀에서 하와이로 날아와 허수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허수인의 일정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저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히 감추고 허수인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그녀를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5월 말, 1달간 허수인과 함께 지낸 주저한은 다시 시애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허수인에게 시애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허수인은 이미 중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었고 미리 비행기 표와 휴가 일정을 정해둔 상태였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2024년 5월 말 허수인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1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6월 말 하와이로 돌아온 그녀에게 주저한은 다시 한번 시애틀로 와서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수인은 이미 오랜 휴가를 다녀온 직후라 다시 휴가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8월 10일 함께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수인은 8월 9일 금요일에 하루 휴가를 내어 시애틀로 가고 8월 11일 일요일에 하와이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저하는 그녀의 방문에 매우 기뻐하며 8월 13일이 그녀의 생일이니 미리 축하할 겸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허수인은 연애 5개월을 기념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시애틀로 향했지만 그녀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8월 9일 허수인은 시애틀에 도착한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족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허수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0일 아침에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그녀가 바쁘게 놀러 다니느라 전화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월 11일 경찰로부터 그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허수인의 시신을 확인한 가족들은 그녀의 외모가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하며 분노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중 주저안의 진술에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저안은 허수인이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평소 선량하고 침착한 성격이라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저안이 허수인의 입에 공 모양의 물체를 넣은 이유를 턱을 고정하기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물체는 직경 4.5cm로 정상적인 사람의 목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이는 억지로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이웃들은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모든 정황이 주저안이 사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저안이 비행기 표를 미리 예약한 시점부터 허수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일까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이후 주저안은 곧바로 친구에 의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명목으로 병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간호사를 공격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주저안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을 핑계로 형사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정 절차에서 주저안은 경찰과의 대화나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상태를 이유로 혐의를 이해하거나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과 정신과 전문가의 조사 결과 주저안은 사건 이전에 정신병력을 가진 기록이 없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형사 책임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저안은 1급 살인죄와 1급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보석금은 $500만 책정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주에서는 2018년 10월 11일부로 사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저안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20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재판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애틀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허수인의 가족은 그녀의 억울한 죽음에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그들의 삶은 사건 이후로 멈춰버린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을 딛고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